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약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카카오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았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앞으로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사직을 허용하면서 네,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공의들이 일단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정부가 진료 중단, 그러니까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한 상태거든요. 이걸 이제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정확히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네. 또 진료 유지 명령, 또 업무 개시 명령, 이거를 이제 4일부로 전격 철회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제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수련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각각 개별적인 의사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복귀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직을 할 건지 말이죠. 그래서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전공의들은 이제 뭐 일반 의료 개원을 하거나 네.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수련 병원에도 전공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어떤 수련 병원 전공의 공백 사태를 일정 부분이지만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얼마나 호응에 올지 궁금한데요. 네. 이거는 지금 정부도 예상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위에 후속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후속 대책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가타부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복귀 규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대다수 전공의들은 정부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대다수는 복귀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좀 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의 단체 대표를 포함해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런 전공의들은 뭐 자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단일 대우를 좀 호소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공의 대표 이 박단 대한전공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도 내부 메시지를 통해서 사직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좀 갈릴 수 있는 게 전공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3, 4년차 고연차 전공의들한테는 좀 네. 이게 당근채기, 그러니까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사직 수리에 대해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로 나왔어요? 2.7%요? 2.7%. 네. 네. 그럼 두 달째 2%대에 머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1월 이제 2.8%에서 2월과 3월에 갑자기 3%대로 높아진 뒤에 지난 4월에 2.9%로 또 다시 2%대로 진입을 했고 이제 지난달에 2.7%로 더 떨어지게 된 거죠.
올해 초에 이제 과일가 채소값 급등, 국제유가 급등 이런 영향으로 3%대로 올라선 게 이제 가까스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물가 상승률 2.7%라는 게 좀 상징성이 있는 게 네. 작년 여름에 물가가 좀 일시적으로 안정됐던 때가 있어요. 그때와 근접한 수준입니다. 2022년 7월에 이제 6.3%로 물가가 정점을 찍었었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작년 7월에 2.4%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듬 달인 8월에 3.4%로 그때 급반등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물가 상승의 직격탄이 된 게 이 농산물 가격 급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급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기 이전인 작년 여름 수준에 근접하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산물과 과일값이 안정돼서 물가가 떨어졌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는 덜 영향을 준 것뿐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7% 기여도 측면에서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0.69%포인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과일값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석 달째 80%대 상승률, 네. 배 가격 상승률은 120% 역대 네.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국제유가 변동성도 소비자 물가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상인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3.1%로 나타나서 전월보다 오름세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0.12%포인트 그래서 전월보다도 이것도 역시 더 확대된 규모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물가 안정 추세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데 상황은 이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아요. 정부가 지금 예상하는 물가의 흐름은 3월이 정점이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둔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 충격이 없다면 물가가 2% 초중반대까지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충격이라는 변수가 이제 문제인데 네. 추가 충격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식품 가격 이제 급등이라든지 혹은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이상 급등하는 것과 같은 이런 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과일값 안정이 가장 시급한데 네.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 관세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뭐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과일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 연장하기로 했고요. 네, 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국제유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1,7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을 기점으로 지금 1,600원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안정된다면 물가 상승률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변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 안 드린 변수는 이겁니다. 공공요금 인상. 그러니까 하반기에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상반기에는 동결을 했죠. 하지만 한전의 뭐 누적 적자 상황 등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에 지금 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하반기 물가의 가장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라면 인기가 정말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수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1억 730만 달러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월간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를 한 건데 전달인 4월에 1억 859만 달러. 네. 그때 이제 사상 처음으로 월간 라면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한 건데 이제 두 달째 1억 달러를 4월, 5월 연속이요. 맞습니다. 라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5월까지 가장 많이 수출된 농식품 품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출액은 작년보다 36% 증가한 4억 8,620만 달러. 네. 우리나라 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지난달 대중국 라면 수출액 9,060만 달러. 그래서 작년보다 27% 증가를 했고요. 2위가 미국인데요. 네. 미국 시장 수출액이 71% 늘어난 8,150만 달러였습니다. 아, 그래서 네. 성장세로 본다면 미국 사람들의 한국 라면 사랑이 더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세안, 유럽에서도 뭐 20%, 50% 가까이 증가를 하는 등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라면 수출은 굉장한 호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제대로 물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작년에 라면 연간 수출이 9억 5,200만 달러. 네. 이게 수출 한화로 1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월마다 1억 달러 수출 올리고 있으니까 이 추세라면 올해 아마 연간 수출은 1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금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데요. 네. 일단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그 혼인 출산 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 네. 정확한 공제 시기를 잘 지켜야 된다면서요. 네, 이게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게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1억 원 한도로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기존에도 10년 동안 5천만 원 한도로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있었죠. 네. 이거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존 비과세 대상이 약간 5천만 원까지 합치면은 1억 총 5천만 1억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네. 세금 세금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 도입된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시려면 시기를 정확하게 준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이나 입양 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 네. 이 시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일단은 출산 그 증여와 관련된 공제를 보면 네. 첫째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지나서 이분은 출산 증여 공제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둘째도 임신을 하셔서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둘째는 혹시 첫째 못 받았으니까 둘째 이렇게 증여 공제 받을 수 있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데 출산 증여 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받을 수 이분 있다는 같은 얘기입니다. 경우.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그 혼인 공제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결혼을 먼저 하고 네. 아까 혼인 신고 기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결혼을 먼저 하고 혼인 신고를 나중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살아보고 일단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네. 혼인신고는 1년 뒤인 2022년 12월에 했어요. 네. 근데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죄송합니다. 2024년 그러니까 네. 올해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식을 올린 지는 2년이 지났죠. 네. 혼인신고 기준으로는 2년 이내죠. 네. 이런 경우는 다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 혼인은 이제 2022년 12월인 거죠. 혼인 신고를 한 기준이기 때문에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되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재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난 재혼인데 공제 받을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총혼이건 재혼이건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입양을 하는 경우도 혹은 미혼 상태에서 출산을 해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다만 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모두 합산해서 평생 1억 원까지만 한도가 적용돼. 합산해서 각각 평생 아닙니다. 1억 원. 네, 그러니까 총혼 때 만약에 7천만 원 공제 받았다면 재혼하면 3천만 원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혼인 때 7천만 원을 받았다면 첫째를 낳으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합산해서 1억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카카오가 그 오픈 채팅방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 측은 그 개인정보 기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 핀테크 학회장이신 김형중 호서대학교 금융경영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카카오 오픈 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 어떻게 일어나게 됐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예, 사건은 오래전에 발생했던 것 같고요. 네. 2023년 3월 14일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 이거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오픈 채팅방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아이디가 부여가 되는데 네. 당연히 그 아이디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는데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오픈 채팅방 아이디를 가지고
카카오톡 닉네임, 네. 휴대전화번호, 네.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네. 이게 다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노출이 된 건 아니고 6만 5천 명 정도가 노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뭐냐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채팅방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뭐 은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밀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들어가 있다는 것 또는 거기서 한 이야기,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공개가 된다. 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6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오픈 채팅방에 있었다는 것 또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네. 이 행위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 국회의원이 거기 코인 리딩방에 있었다. 네. 그것만으로 해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매매를 부추겼다거나 이런 얘기를 했으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카카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렇게 이런 사건으로 부과한 규모에 비해서 예. 상당히 좀 이번에 액수가 커서 예. 많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에는 그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고 그래도 네. 그 솜방망이 그 처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개정이 된 다음에는 네. 그 금액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 유럽에서 그 GDPR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그 이제 과징금을 매길 때 네. 그 기업의 매출의 4%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상한선이 4%고, 또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대 이제 2천만 유로까지. 그래서 그런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법을 네.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1억 원이 151억 원이 151억 원. 됐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보편적인 그런 과징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렇게 개정이 돼서 과징금 상한액을 훨씬 이전보다 늘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과징금이 가능했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교수님. 그런데 그 정확히 그 이제 그 과징금 사유가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전 조치를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카카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게 익명의 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익명 채팅.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실명 채팅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된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디가 다른 일반 채팅방에서 사용하는 아이디하고 아주 유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거기 아이디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해커들은 네. 이 사람의 아이디가 무엇이다. 어. 그러면 이 아이디에서 그러면 다른 방에서 쓰는 아이디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는 네.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네. 그런 방법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커들이 그것을 이제 해커가 이제 공개한 것도 있고 그냥 공익적 목적으로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어요. 네. 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출이 돼. 해서 이제 그걸 올리니까 해커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그 오픈 채팅방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 보통 방에 그 아이디를 찾아내서 일반 채팅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네. 상대편을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톡방으로 네. 초청을 하면 예. 그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좋아요 뭐 누르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의 그 아이디를 눌러보면 전화번호가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네. 다 연결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그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으면 문제가 없지만 네. 이미 공개된 방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개선 조치를 즉각 안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그 개발자가 네. 개발자 방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올렸는데 예. 지금은 그게 이제 삭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언론에 보면 그런 게 올라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카카오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충분히 안 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익명성이 될 가능성도 있고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이게 방치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유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요. 그 이번 사건의 경우 또 개인 정보 유출로 봐야 할지 카카오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카카오의 입장인데 네. 그 쉽게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그 배정을 하는데 그 아나운서님이 거기 이제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시면 뭐 네. 예를 들어 1234를 아이디를 붙입니다. 네, 네.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 아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지만 서로 그 1234 아이디를 누가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로 어떻게 이 아이디의 주인이 아나운서님인 걸 어떻게 아느냐. 네, 그게 카카오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 이것은 정보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고리가 없었으면 네. 그러면 걔는 이제 개인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6만 5천 명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고리가 찾아졌지만 네. 나머지 그러면 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면 1,000만 명의 그 정보가 다 유출이 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면 얘가 완전히 개인 정보냐 네. 아니면 그 제한적인 개인 정보냐 그런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카카오 측에서 이건 너무나 과하고 네. 이건 개인정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아마 소송을 할 거고 네. 그러면 그건 최종적으로는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카카오의 매출이 지난해 7조 5천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3%면 2,267억 원인데 예. 그 상한선을 다한 게 아니라 161억 원인 거 봐서는 예. 이걸 완전히 개인정보다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전보다는 많은 액수인 151억 원의 과징금을 매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네. 그 2,267억을 부과했으면 네.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51억도 그 크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마 그 내부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기업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그 함부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것이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지 말라 네. 하는 그 경고성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뭐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이 앞으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나가야 될 방향에서는 네. 또 뭐 이게 과한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일단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좀 조치나 대응을 카카오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후에 나온 이제 이번에 그 제재잖아요. 예.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놀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혹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렇게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면 앞으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규모 유출 사고 같은 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그 실질적으로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그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업들이 옛날에는 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뭐 네. 1인당 뭐 10만 원 물어주고 네. 그것도 그냥 물어주는 게 아니고 뭐 재판을 해서 물어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이렇게 그 과징금을 매기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경각심을 충분히 그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더 큰 과징금이 매겨지는 그런 일이 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렇게 그 과징금을 그 매기는데 그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매긴 사례가 있거든요. 네. 네. 물론 구글이나 메타나 메타. 네. 그 두 기업 합쳐서 이제 그 1,000억 이상의 과징금을 그 매겼는데 네. 그 경우에는 꼭 그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동의 없이 그 고객의 그 행태 정보를 수집해서 그랬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개인 정보만이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행태 정보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어쨌든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될 수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좀 없다 이런 예. 입장이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단순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커들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다. 또 예. 내부자와 외부자의 결탁 등 여러 가지의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약간 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나아가는 방향은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걱정이에요. 단순히 그냥 개인정보가 나갔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또 악용이 된다라면 정말 큰 피해를 또 낳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이 앞으로 이렇게 과징금을 많이 매겼기 때문에 네.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 유출에서 가장 그 큰 문제가 뭐냐면 기술적인 문제보다 내부 관리자의 문제거든요. 그 내부 관리자가 그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하고 뭐 삭제를 해야 될 때 삭제를 안 했다거나 네. 아니면 그 버그가 있는데 네. 그 버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그가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방치를 했다든지 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은 그 이렇게 과징금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말 신종 해킹 기법이 나와서 네. 그게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처음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됐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정부에서는 야 니네 있지 무조건 이 과징금을 이렇게 내야 돼.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건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세이프 하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모든 조치를 다해서도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 또 선처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면 제일 그 걱정이 되는 게 옛날에는 이제 금융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쉽게 뭐 계좌도 트고 네,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그 막혔습니다. 대포폰 개설도 어렵고 또 그 알뜰폰을 이용해 가지고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네. 폰을 개설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본인 확인이 강화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기 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꿔 가지고 뭐 이제 협박을 하거나 그
그 스토킹을 하거나 네. 뭐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아.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더 그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그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이제는 그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네, 네. CISO라고 하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이걸 임원급으로 하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임원급이 아니래도 좋다 이렇게 이제 그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을 그 임명하고 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네.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 이제 개인 정보가 잘 보호되고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결국은 뭐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CISO라든가 이런 걸 좀 주고 그 안에서 좀 교육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근데 저 궁금한 거는요. 내 개인 정보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스팸 문자가 많이 오거나 예. 이상한 보이스피싱 같은 문자가 오면 내게 털렸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래서 확인할 수 이제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 확인하는 방법은 네, 이제 그 내 털린 정보 찾기 네, 뭐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아, 털린 내 정보 찾기. 예. 네,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뭐 이제 인증을 하고 어떤 정보가 털렸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기는 이제 털린 정보를 모아 가지고 올린 거고요. 네, 아직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정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은 이제 확인이 어렵고 또 하나는 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한테 스팸 메일이 오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무작위로 발신을 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발신이 오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네, 잘못 왔어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네,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 번호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정보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고 아, 네, 털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디 동의하면 네.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 네, 맞아요. 네, 이거 특히 주부들은 100원만 싸도 이것을 누르거든요. 아, 주부 아니라도 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특별히 주부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을 만한 사이트가 아니면 네, 그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이벤트를 해서 이제 뭐 정말 그때마다 100원을 주면 고맙지만 추첨을 해서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어떤 미끼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경품 행사 참가했더니 그 정보 다 해가지고 보험사에 예. 넘겨서 예.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예. 챙겼잖아요. 예. 네, 그럴 때 그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이제 난 피해봤다 해가지고 예. 일부 약간 보상금, 피해 예. 보상금 같은 걸 받았는데 이런 예. 게 또 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과징금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얼마를 그러면 일단 내야 되고 네,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행정소송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은 그것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민사소송에서 양형 규정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약할 때 네, 네. 그냥 건당 10만 원 이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좀 올라가야 그래야 이렇게 미끼 상품 만들어 가지고 네, 개인정보 수집하거나 이런 관행이 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 핀테크 학회장이신 김형중 호서대학교 금융경영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를 이달부터 발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약간 좀 낯설다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국채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이제 국채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이 국채 수요를 좀 다변화할 목적도 있고 개인들이 좀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자산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 자격을 개인에 한정하는 형태의 저축성 국채를 이제 하나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제 초장기 상품이 하나 나오는 거죠. 10년짜리, 20년짜리 투자 상품들이 생기는 건데 여기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국채가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도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미 도입해서 이제 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거는 지금 발행되고 있는 기존의 국채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매입 자격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이제 별다르게 매입 자격에다가 이제 제한을 두고는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기관들이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매입을 하고 있어서 개인들은 할 수는 있는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실제로 그렇게 거의 높죠. 안 하죠. 예,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국내에서 기관들이 국채 매입이 78.1% 정도 되고요. 외국인이 한 게 20.4%를 보유하고 있어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1.5%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투자 자격을 자체를 이제 개인에 한정을 해버리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죠. 개인들만 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 기존 국채랑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자, 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 결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좀 특이한데요. 기존에 이제 발행되는 국채들은 공개 시장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금리를 사전에 정해서 알려줍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공모를 네. 하기 전에 그냥 이게 금리가 몇 %짜리가 나온다는 걸 미리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네. 이번에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이자를 중간에 지급하지 않고요. 만기 때 원금하고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주는 이제 복리채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투자자가 이제 국채를 사가지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에 적혀 있는 금리, 표면 금리 이외에 이제 가상 금리까지 더해서 이거를 연복리로 굴려서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6월에 처음 발행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는 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뭐 개인 투자용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 금리랑 가상 금리 더해서 이제 복리로 운영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표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전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그러니까 10년물이면 10년물, 20년이면 20년물 국채의 낙찰 금리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가상금리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가상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매번 좀 다르게 매월 결정을 해서 알려주게끔 되는데 네.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 20년물 두 종류가 발행되는데 6월에 발행되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표면금리가 3.540%, 여기에 가상금리 0.15%를 더하게 되면 합쳐서 한 3.369% 정도 됩니다. 이게 네. 만기까지 복리를 적용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0년간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투자 금액의 한 44%를 더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년물 표면 금리는 3.425% 정도 되고요. 가상 금리가 0.3%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복리를 적용해서 20년간 보유하면 만기 때 자기 투자한 금액의 108%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10년물 같은 경우에 1억 원을 매입하면 10년 후에 세전으로 한 1억 4,370만 원 정도. 아, 그리고 20년물을 1억 원 매입하면 20년 후에 세전으로 2억 780만 원 정도. 108%니까. 예, 그
정도 금액을 수령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용 국채에 그 투자하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하죠? 흔히 얼마 이제 단위로 넣어야 국채 하면은 되겠죠? 금액을 크게 투자해야 된다. 채권 투자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거액 자산가들이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오히려 최고 투자한들도 제한을 하고 있고 소액 투자가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하고 10만 원이 넘어간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 단위로 이제 투자 금액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1인당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자 수입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과세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매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까지 아까 한 해에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네. 그러니까 그냥 매년 살 수 있으니까 매달 살 수 있으니까 이거 매입 금액 기준으로 2억 원까지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 15.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오, 네,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어요? 예, 2억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면 이거 채권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투자에서 이자 배당 같은 거 지급할 때 금융회사가 15.4% 세금 원천 징수하잖아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이제 종합과세하는 걸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고 하는데 네. 2천만 원 넘게 되면 이제 다른 세율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율이 작게는 6%지만 많으면은 45%까지 맞아요. 적용을 받으면 15.4%뗀 거 말고 추가로 더 내야 되실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 채권의 2억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내 돈 가진 것 중에서 좀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해보고 2억까지만 그렇고 돈이 있어서 예. 10년물 하는데 뭐 10억을 한다. 예, 예. 이거는 한도가 있는 건 아니지. 2억까지는 분리과세를 분리과세고 해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똑같이 금융상품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투자할게 안전자산에 좀 선호하는 금융자산가라면 한번 관심 가지고 투자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수한 다음에 혹시 다른 사람한테 그 양도나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국채 같은 경우는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게 자유롭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상속, 아, 투자자가 죽은 경우나 아니면 네. 유증, 네. 죽어서 이제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런 행위, 네. 그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양도나 이렇게 장내에서 매매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수하면 자기가 선택한 만기까지는 보유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일부 중도 판매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일부 채권만 이제 그 자기 보유한 것 중에서 일부만 떼가지고도 이제 중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살 때도 아까 10만 원 단위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도 판매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중도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중도 판매가 좋냐? 불이익이 많습니다. 아까 개인 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표면금리에다가 가상금리 가상금리 더해주고 더해주고. 복리로 불이하고 네. 그다음에 분리과세 주는 거였잖아요. 네. 이 세 가지 혜택을 다 못 받습니다. 아, 그럼 일단 중도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표면금리만 받을 수 있고요. 네. 가상금리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리로 불이하는 게 아니고 달리로 불이가 됩니다. 아,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리고 분리과세 적용도 못 받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크게 투자하신 분은 종합과세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중도 판매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가급적이면 그냥 투자하면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10년물이면 같습니다. 1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네. 10년물 20년물 두 가지인 거예요. 네, 네. 10년물이 있고 네. 20년물이 그럼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간. 차곡차곡 넣든 한 번에 넣든 10년 가져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9년쯤 가서 판매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고 만약에 판매를 하려면 차라리 초기에 1년 그런 넘어서 경우에는 하는 게 다른 자금을 좀 유통해서 쓰시고 그걸 1년 더 보유하시는 게 나을 네, 겁니다. 장기 그렇다면. 계획을 일단 세우고 들어가셔야 예, 될 것 예, 예.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이
그 개인 투자형 국채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아까 잠깐 안전한 자산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하고자 하신 네. 분들이 은행 예금에 돈 많이 맡겨놓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려가 있죠. 또 네. 그다음에 한 금융기관에 많이 맡겨놓다면은 이제 예금자 예금자 보호 보호법. 문제도 걸려 있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개인 투자형 국채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서 신용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2억까지는 분리과세 혜택도 있어서 네.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목돈을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이제 이런 대상이 어떤 건지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개인 투자형 국채를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하면 좀 장기 좋을지. 계획을 가지고 예. 잘 투자하면 매달 따박따박 월급처럼 나오는 플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홍길동 씨가 있다고 있는데 그분이 한 40세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분이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60세부터 이제 80세까지 필요한 노후 자금을 이제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이 그러면 40대부터 59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는 겁니다. 매달. 매달 사는. 그러면 이제 60세가 되는 달부터 매달 그 만기 금액이 돌아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네. 아까 20년물 국채가 만기 수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108%. 받는다. 예, 108% 정도. 세금 떼더라도 한 2배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20년 뒤부터 60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끔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는 거에 따라서 매달 환급 그쵸. 매달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내가 매달 샀으니까 네. 만기가 이번 달에 산 거는 20년 뒤 이번 달에 음. 6월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7월에 산 거는 20년 뒤 7월 달에 나오는 네.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 계속. 생활비처럼 나온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50인데 나중에 100만 원이 돼서.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이렇게 잘 투자해 놓으면 뭐 20년 동안 캐시플로 흐름을 계속 만들어낼 수 그런데 있으니까. 예. 20년 뒤에 100만 원이 지금의 5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전 그게 제일 그거는 궁금하네요.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이게 마찬가지가 이게 지금 5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받는 거니까 네. 아까 그 수익률이 한 3% 4% 사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3.5% 정도 가정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니까 네. 인플레이션은 해치하면서 간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화폐 가치가 50만 원하고 100만 원의 차이 예.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그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수익을 주는 거냐라고 그거는 제가 보면 아닌 것 같고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왔다 갔다 좀 더 나은 정도 수익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근데 매달 넣는 거 이게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동 이체는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럼 매달 이제 넣으면 자기가 사야 번거롭잖아요. 된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목돈을 한 번에 넣으면은요? 그런 방법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매달 자기가 50만 원씩 사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 이거 매달 하는 거 말씀하실 때 귀찮다. 그런 분도 있으시면 네. 예를 들어 40세에 20년불 국채 한 1억 원 정도를 매수를 하면 네. 60세가 됐을 때 한 2억 정도 되는 자금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보다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을 못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걸 만약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가 생기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참 그, 이점인 것 같아요. 분리과세 되니까. 자, 그럼 그 개인 투자용 국채 언제부터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올해 정부가 총 1조 원을 개인 투자용 국채로 발행할 예정인데 네. 6월에 10년물과 20년물 각각에서 1,000억 원씩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개인 거주자는 누구나 매입할 수 있고요. 개인 투자용 국채로 매수할 이제 판매 대행 기간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 군데가 선정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셔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시고요. 예. 전용 계좌가 있어요. 거기 계좌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뭐 영업 전 직접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용 계좌는 한 사람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고요. 1인당 최대 1년에 1억 원까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청약할 수 있어요? 기간은 올해 6월 같은 경우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13일이 목요일일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3일 네. 동안 청약하고 시간은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니까 네. 장중에 하고요.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고요. 청약 전거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청약 신청자가 많으면 아까 10년물, 20년물 각각 1,000억 원씩이라고 하셨으니 네. 청약한 금액을 전부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배정된 금액보다 이제 신청하신 분이 적으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겠죠. 넘어가면 네. 일단 배정 기준 금액이 지금 현재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네. 금액까지는 먼저 나눠주고 나머지는 비례해서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너무 청약을 많이 하면 청약 배정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10만 원 단위로. 네. 그리고 만약에 배정 다 하고 청약이 끝나면 다음 날 이제 청약 배정 결과를 고지를 하고 네. 미배정 금액은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